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쉬어가는 발걸음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대선 스타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대선의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분위기, 그런 심리가 시장에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까지는 아마 또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이제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 좀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은 마련되고 있어요. 중국의 무비자 입국 관련된 어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이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전인대회도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어제 금투세 폐지 이제 결정이 됐고 미국의 대선, FOMC 회의 이것만 잘 넘기면 우리 시장 이제 11월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내외적인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이슈들이 지수에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 놓치지 마시고 저희 마켓나우에서도 중요한 경제 대분석을 시시각각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네. 지금 실적 시즌인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죠. 개별 기업의 실적 그리고 향후 미래 전망까지 꼼꼼히 놓치지 말고 잘 보는 게 주요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엄청난 이벤트가 있지만 그 안에도 좋은 업종, 종목들을 저희가 잘 골라봐야겠죠. 실적들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로 분석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업종, 섹터, 테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싱크풀의 현황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일단은 시장 오늘 빠르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진 않은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슈가 있거나 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 테마를 골라서 지금 투자하고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영풍그룹 관련주들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일단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이야기, 유상증자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또 시장에서 뭔가 뚜렷한 주도주가 없으니까 고려아연 쪽으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오늘 많이 오르면서 영풍그룹주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와 검색이 많은 상황이고요. 리튬, 또 하이드로 리튬이 어제 이슈가 있었죠. 하이드로 리튬과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배터리 쪽에 리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세, 엔터주들도 오늘 또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이런 온기가 여기저기로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엔터주로도 좀 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컨텐츠주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여행주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야기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슈나 테마가 분산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대선을 역시 확인하고 가야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엇갈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SK의 AI 서밋 2024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반도체, HBM과 관련된 또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자, 일단은 SK하이닉스 쪽에는 굉장한 호재였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또다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삼성전자 쪽에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SK AI 서밋이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젠스루앙 CEO가 엔비디아 CEO가 깜짝 영상으로 등장하면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다. SK하이닉스와의 앞으로 차세대 HBM4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젠스루앙 CEO가 최태원 회장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HBM4를 6개월 더 앞당겨서 공급해달라. 이거 할 수 있겠냐? 라고 최태원 회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이 HBM 협력과 연대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면서 SK 그룹 차원에서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TSMC,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AI 쪽에 어쨌든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또 확인시켜줬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지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으로 차세대 HBM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삼성에 관련된 언급도 최태원 회장이 살짝 했습니다. 뭐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삼성과 함께 어쨌든 HBM과 삼성 AI 쪽에 앞으로의 한 축을 담당하는데 분명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SK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SK 그룹 내 리밸런싱,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AI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확실하게 다잡겠다라는 각오도 선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또 시간외에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AI 시장 우려감도 있고 고점론도 있고 거품론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AI의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해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 또 이외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좀 확연히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장 초반 1% 상승하고 있고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장 초반인데 외국인의 매수세 또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더해지면서 그 투자 심리를 좀 부축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1.8%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6% 이상 급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와 좀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2%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1.6% 약세의 흐름으로 반도체 장비주 관련주는 오늘 점차적으로 좀 힘을 잃고 있는 오전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 주가의 흐름에서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엇갈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재 앵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분석해 줬는데요. 자, 이렇게 엇갈리는 주가의 흐름, 미 대선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칩스법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이 칩스법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되면 칩스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칩스법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인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삼성전자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시장에서도 미 대선을 앞두고 지금 시장에서 숨고르기,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고 미국 시간으로는 하루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자세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시장 내에서는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가 각각 따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트럼프 미디어 이 종목이 간밤에 또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닌가, 힘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미디어 역시 함께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또 간밤에는 급등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고요. 또 해리스 관련주들도 역시 함께 간밤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해리스 관련주는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면서 인페이즈 에너지라든지 선런 이런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해리스 수혜주 엇갈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선을 하루 앞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트럼프 또 해리스 관련 수혜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딱 이 시간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트럼프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좀 섞어놨고요. 이 와중에서도 혼재된 심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RA 보조금 정책 유지로 해리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 관련주가 좀 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SDN이 관련주인데 6% 급등하면서 어제 흐름을 좀 이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오늘도 좀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관련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풍력 관련주인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요, 3% 가까운 약세 흐름으로 좀 투자 심리는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해리스 관련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1.4% 약세의 힘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주는 뭐 대표적으로 가상화폐, 친가상화폐 쪽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STO 관련주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오늘 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관련주로 좀 있는데 종전 관련주 삼보토건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0.7% 상승합니다. 이걸 보면은 좀 엇갈리고 있는 투자 심리가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 미국 대선 관련주의 엇갈린 흐름들 좀 만나봤습니다. 다음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아직까지 확실한 방향성을 탐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다음 또 확인해 볼 테마는요, 여행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주말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9개 국가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고, 어제 여행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항공주도 함께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중국의 무비자 입국 허용,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다시 봐야 한다, 지금이라도 좋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여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란풍선 같은 이런 종목들, 여행주 안에서도 조금 중소형주들이 오늘도 역시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상승 탄력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 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형 여행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은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주 안에서도 온도차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가 개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확인되고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뭔가 경기 부양책이 더 나오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여행주뿐만 아니라 뭐 항공, 뭐 엔터, 그리고 화장품,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중국 소비주들이 다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나 예측을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확연히 좀 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참 좋은 여행, 어제 노랑풍선도 마찬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참 좋은 여행은 오늘 상한가 갔다가 일부 좀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란풍선도 상승폭,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낮추면서 6.4% 강세 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총이 작은 여행주에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그래도 이 두 종목보다는 좀 무게감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덩치가 작은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보다는 센티멘털이라고 해서 투자 심리에 조금 더 반응을 해서 이런 테마주가 움직일 때 조금 더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도주로 활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여행주에서도 이렇게 작은 종목들,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이 좀 더 기세 등등하게 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대표적인 여행주임에도 덩치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요소가 좀 가미됩니다. 그래서 스몰캡보다는 좀 무거운 흐름이 있을 수 있어서 주가 변동폭은 이런 작은 중소형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확연히 엇갈리고 있는 여행주 관련세들도 희비 교차의 원인까지 파악을 해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역시 뭐 같은 섹터나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미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것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궁금하실 텐데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함께 하시는 파트너님과 함께 그 해결책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주태영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 경계감이 굉장히 짙은 모습입니다. 네.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미 증시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지금 저항선을 찍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과 메이저들도 지금 네. 요거를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다우지수를 보면서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지금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다고 제가 아침 방송에 계속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주시해서 보시면 제가 화살표 있는 이 다우지수 최고점 라인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헤드앤숄더 머리를 그리고 있거든요. 자, 헤드앤숄더 머리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앤숄더 팔 라인, 그리고 왼쪽 어깨 라인, 그리고 머리 라인을 그리고 나서 그리고 지금 머리 라인을 완성하고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자, 이 어깨 구간을 다 완성을 하게 되면요. 밑에 헤드앤숄더 팔 라인을 만들러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지수 관련주, 특히나 지금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도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나스닥도 하나 한번 볼까요? 네. 자, 나스닥 지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과거에 이 추세선 위에서는 이렇게 지선 작용을 했던 나스닥 지수가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라인들을 연결을 해보면요. 제가 아침 방송 마켓나우 이브에서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나서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 라인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 한번 뚫었어요. 이 뚫고 올라가는 라인들도 한번 찾아보면 이 연두색 그 저항선을 보시면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을 삼다가 뚫고 올라와서는 이렇게 저항선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은 단기 M자 구간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밑으로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스닥 지수를 볼 때 위에 있는 저항선들은 개미들이 절대 방어를 못하는 구간이고요. 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엔비디아나 이런 관련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공매도를 때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빠진 상황이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지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변경이 된 구간이고 지금 하방 자체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수단에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와 연동돼서 관련이 있는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편입되는 기대감에 어제 장중에 시총 1위를 다시 탈환했다가 지금 좀 반납을 하면서 결국에는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엔비디아 차트가 우리 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이제 다우 지수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떨어질 때마다 나스닥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셨던 분들이 많이 아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우리가 볼 때 어떤 라인들을 많이 봐야 되냐면요.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들 제가 화살표로 하나 해드릴게요. 일봉상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나스닥 그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라인들을 계속 연동을 해오다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먼저 보나 싶었는데 조정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를 또 하나 더 봐야 돼요. 자, 이 엔비디아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 지지선을 보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났습니다. 요 구간에서는 3거래일째 반등이 나왔었는데 옆으로 깨고 나오면서 제가 마켓나우 2부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이 빨간색 추세 지지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120불대 지지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라인이 122.7불입니다. 자, 이 122.7불 라인을 찍고 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 그래프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물론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반도체 관련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엔비디아가 122.7불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우리나라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매수 전술로 한번 다가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엔비디아의 주가 추이 알아봤고요. 사실 엔비디아만큼이나 국내 개인 투자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기업 종목이죠. 테슬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테슬라가 엿새째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7개월 만에 가장 긴 하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고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지속적으로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자, 이 테슬라 차트를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밑에 있는 지지선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마켓나우 2부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M자형 하락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M자형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또 테슬라가 올라갔고 떨어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 이 고점 라인을 연결을 하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올 때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지금 테슬라를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때렸습니다. 자, 제가 6월 25일 날 마켓나우 2부에 아침에 나와서 역히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인데 8라인을 만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라인을 딱 찍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느냐? 과거 고점과 고점을 이어온 이 추세선을 딱 지지선 삼아서 반등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다시 M자로 올라갈 때 제가 6월 27일 날 마켓나우 2부 바로 이 장소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기 전에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시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드렸었죠. 자, 그 후에 이렇게 저항선을 찍고 조정이 나온 모습인데 자, 밑에서 단기의 M자 이마 라인을 만들고 상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유도 있죠.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일단은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일단은 트럼프 진영에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좀 호의적이 않았었죠. 근데 180억 이상
이제 선거 캠프에 또 기부를 하면서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를 또 깔려고 하는 또 그 소식에 한번 또 크게 또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고 위에서 음봉을 만들었을 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M자형 차트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있는 210분 라인 이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을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되고요. 이 라인에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못 넘어갈 경우에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관련된 2차 전지나 자율주행 관련주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도 한번 그 매수 관점으로 한번 다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들이 1차 저항선들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 전술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까지 좀 차트를 보면서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리님께서 주태영 전문가님 오늘도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또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인사 나누시면서 시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또 파트너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률은 괜찮습니다. 네. 멋있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네.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할 이야기 너무 많은데 시간이 한정적이네요. 네. 우선 에코프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네. 에코프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네. 저번에 방송에 나와서 8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단기 이마 자리를 만들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를 지금 많이들 들고 계실 거예요. 일단 물리신 분들도 많고 어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제가 8만 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라인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단기 저항선 라인, 이 빨간색 추세 저항선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 일봉상 고점 라인들이 연결된 그 추세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제 테슬라 차트를 보면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저항선에서 1차 저항선에서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위에 92,700원 라인을 1차 목표치로 두시고요.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최종 목표치로 일단은 103,500원 라인을 2차 목표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위에 있는 저항선 11만 3,2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그 액분 되기 전에 가격이면 그 100만 원 이상의 물 주셨던 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꼭 뚫으라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하나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에코프로 BM을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나와서 또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 가격도 15만 5,600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19만 2,000원이 되겠고요. 자, 반등이 나왔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이 라인들을 좀 잘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요. 그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라인을 추세선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15만 5,600원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고점으로 21.53%가 올랐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저항선을 뚫어야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을 가는데 현재 테슬라 차트 상황을 보면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전에서 한번 끊고 한 절반 이상은 끊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자 기준으로 한 19만 2천원, 19만 2천원 정도에서는 한 50%는 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는 봐드렸고요. 에코프로 머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에코프로 머티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분들은 위에는 목표점을 이거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고점 라인을 찍을 때마다 이 파란색 추세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 라인을 이쪽에서는 3번을 찍고 조정이 나왔죠. 한 틱도 안 틀리고 찍고 빠졌습니다. 자, 그 라인을 연결하면 그 라인을 또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라인 찍으면 한번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겠죠.
자, 이렇게 이제 추세선 차트를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계속 지지를 하면서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제가 이 라인을 밑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8개가 안 찍고 올라갔었고요. 자, 그리고 또 요 밑에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더 매수를 드렸는데 또 몇 개가 안 찍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연두색, 이 밑에 있는 추세선을 찍을 때는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또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목표가 라인은 14만 5천 500원 라인을 1차 목표치로 두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 현재 M자형 우측 하단을 그리고 있는데 우측 상단, M자 우측 상단을 그리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 라인에서는 한번 매도 전술로 다가가시는 게 계좌 관리에 더 유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청자님께서 어제 짜장면값 벌게 해주고 오늘은 탕수육값 뜯기게 만드는 시장이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고요. 박자를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엇박자 타면 안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또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신다면 정박자를 잘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다른 종목도 볼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 여러분들 또 관심이 네. 많으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네. 제가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차트에서 한번 빠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단기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은 살짝 무너뜨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제가 마켓나우 2부에서 41만 원대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고 나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들 찍을 때 제가 밴드 공급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로 접근하신 분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저항선을 찍고 다시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밑에 있는 이 찍으면서 반등이 계속 나오는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라인들 나중에 거꾸로 긋게 되시면 이 라인 위에서는 지지선을 작용하고 이 라인 밑에서는 일봉상 저항선 작용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라인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위에서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한 번 더 찍고 나서 빠지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 지금 매수를 잡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에서는 좀 매도 전술로 좀 다가가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 타는 게 아니죠. 43만 7,5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요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우리는 물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위에는 이 빨간색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47만 1,0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 뚫게 될 경우에 기존에 위에서 50만 원 이상에서 물리셨던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 빨간색 저항선 47만 1,000원 라인을 뚫으라고 계속 응원을 하셔야 되고, 뚫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60만 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니까 요 라인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대응을 많이 하셨던 그런 라인들이 또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라인 두 라인이 보이는데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요 라인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대응을 하셨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제가 34만 원서부터는 계속 매수를 잡아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 라인에서 반등이 한번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위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단기 M자형 우측 하단을 그리고 있고요. W자를 그리게 된다면 위에는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렇게 된다면 목표가는 일단은 40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되, 테슬라가 지금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좀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대응을 하시고, 혹시나 40만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될 때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팅에 대비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어요. 위에 있는 40만 원을 뚫게 될 경우 올라갈 수 있는 저항선 그 위에 바로 저항이 54만 3천 원 정도 되는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 혹시나 물타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 라인 가면 수익 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라인에서 한번 매도 전술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를 듣다 보니까요. 포스코 퓨처엠이 네. 말씀해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이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10월 네. 29일 제가 화요일 날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던 그 종목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밑에 제가 파란색 지선 요 라인까지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전략도 다 드렸었거든요. 자,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그 라인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어서 제가 좀 러프하게 이쪽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그 파란색 지선만 딱 추세선을 딱 찍고 올라간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고점 같은 경우에 10.66%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테슬라를 보면서 위에 있는 목표치를 처음에는 파란색 저항선 28만 5천 원 라인을 보고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25만 9,900원, 26만 원을 1차 목표치로 두고 대응을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에 오면 무조건 50%를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군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공략주 역시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로 엔캠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지선을 찍고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려고 해서 지금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엔캠을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엔캠 같은 경우에 전해질 기업으로 많이 좀 유명하죠. 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매수 가격으로 가지고 나온 가격은 17만 5천 원입니다. 지금 밑에 있는 가격을 찍고 17만 5,300원을 찍고 있어요. 자, 요 라인을 한번 잘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과거에 연결되어 온 차트예요.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신데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 라인까지 찍고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현재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계속 저항 삼던 라인을 어제 뚫고 올라가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정 시에 무조건 매수를 잡아야죠. 자, 매수가 17만 5천 원을 매수를 드리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 24만 6천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4만 6천 원이 어디냐면요. 이 바로 위에 저항선이에요. 바로 위에 저항선은 과거의 저항선이었다가 이 추세선 위에서는 지지선 삼던 라인입니다. 쭉 연결된 라인이고요. 자, 이 라인을 찍으면 한 번 더 조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24만 6천 원. 이 라인을 찍으면 무조건 50%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에 16만 원을 드리면서 이거 진짜 대응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엔캠 같은 경우에 위에 올라가게 된다면 네. 24만 6천 원을 뚫게 되잖아요. 그러면 35만 원대 이상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자, 엔캠 매수가가 왔습니다. 자, 잡아야 되는 그런 종목 마켓나 2부 보기만 해도 돈이 보이는 방송 마켓나 2부 이데얼리온 주태영 파트너였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17만 6,1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너무 많이 가격 길었나요, 전략 제가? 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거래에서 중요한 개념인 VI, 즉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VI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을 재평가할 시간을 제공하고 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VI는 주가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발동되는데요. VI가 발동되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 시간 동안 투자자들은 매매 전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VI는 크게 동적 VI, 정적 VI로 나뉩니다. 동적 VI는 직전 체결 가격을 기준으로 2에서 3% 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정적 VI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주가 변동 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2015년 6월 15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동적 VI가 특정 호가에 의한 단기간의 가격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적 VI는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VI는 시장의 과도한 공포나 흥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거래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도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인사이트로 좋은 종목 회사들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 미국 대선 누가 될 것인가, 수혜주는 뭘까,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려져 있던 숨겨져 있는 종목들 골라서 시장이 좀 반등하고 분위기가 전환됐을 때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TV의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지은 기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 다녀오셨어요? 레뷰 코퍼레이션 다녀왔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이요. 인플루언서나 앞으로 마케팅 이쪽으로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레뷰 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레뷰 코퍼레이션은 2014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네. 자칭 매칭 시스템을 이용해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코스닥에 상장했고요. 최근에는 쇼폼 전문 기업 쇼트를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상장한 지도 2023년에 상장이 됐잖아요. 이제 1년 넘어서 2년을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실제 마케팅 분야에서 레뷰 코퍼레이션이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워낙 지금 커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런 수요도 많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먼저 레뷰 코퍼레이션 관련된 리포트 이지은 기자가 준비하고 취재했으니까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매칭 시스템으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 코퍼레이션이 쇼펌 전문 기업 쇼트 인수에 이어 또 다른 인수합병을 검토 중입니다. 레뷰는 지난 8월 쇼트 지분 54%를 81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최근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뜻하는 쇼폼 컨텐츠 수요가 급증하자 쇼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입니다. 레뷰는 쇼트 인수로 인플루언서 풀을 넓히는 동시에 고객사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뷰는 구독자 10만 명 미만 인플루언서 중심인 반면 쇼트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메가 인플루언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닙니다. 쇼트는 저희가 가지지 않은 영역을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틱톡이라고 하는 쇼폼 형태의 콘텐츠를 만드는 인플루언서들을 그래서 쇼폼을 가지고 있었고요. 쇼트가 또 굉장히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지금 쇼폼이 대세인 것이 실질적으로 경영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더 높은 성장과 좋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리고 기술 회사, 데이터 회사, 글로벌 인플루언서 회사들을 꾸준하게 미팅하면서 저희와의 시너지 포인트가 있는 회사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꾸준한 M&A가 일어날 계획입니다. 실제 쇼트는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인 50억 원을 달성하며 연매출 100억 원 돌파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쇼트가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선 점도 기대를 모읍니다.
현재 레뷰는 6개국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향후 해외 시장 확장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인플루언서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나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클라이언트들이 늘고 있어서 그런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일본에 대한 검토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사실 저희가 태국 시장에 대한 런칭 준비들을 하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일본 시장과 태국 시장 어디를 먼저 준비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추가적인 M&A들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뷰는 부진한 자회사는 매각하고 유망한 신사업은 키웁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적 개선을 도모하는 겁니다. 신사업으로는 레뷰몰을 론칭합니다. 레뷰몰 입점자를 대상으로 입점비와 판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레뷰 매출액은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37.7% 감소했습니다. 결국에는 SNS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직접적인 물건들을 판매하고 그 물건들의 판매를 통한 어떤 수익 쉐어를 하는 모델들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유튜브 쇼핑을 통해서 커머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상에서 저희 또한 내년부터는 커머스의 흐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수합병을 통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모색 중인 레뷰 코퍼레이션. 신시장 진출에 디딤돌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이지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 리포트로 함께 살펴봤는데요. 레뷰 코퍼레이션 결국에는 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M&A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어쨌든 뭐 실적, 매출도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커머스 쪽으로도 또 공략을 할 거다. 뭐 크게 뭐 이렇게 3-4가지 정도로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레뷰 코퍼레이션 결국에는 주력 사업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하는 이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체 매칭 시스템을 네. 활용을 해서 이제 매칭을 해주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팔로워 10만 명 이상인 20대 여성인 또 패션에 특화된 인플루언서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찾아주는 건데요.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일입니다. 그런가요? 무슨 얘기냐면 네. 레뷰 코퍼레이션의 회원들이 국내에 포함해서 133만 명입니다. 네. 그럼 의뢰가 들어오면 133만 명을 한 명 한 명 다 분석하고 찾아야 하고 또 중간에서 비용을 조율을 해야 되고 컨텐츠가 그쵸.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컨텐츠가 완료가 되면 이제 보고서 작성,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 과정을 모두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과 또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플루언서를 선별하고 있어서 A부터 Z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서 기술을 고도화 중인 게 챗 GPT를 활용해서 CS 응대 그리고 어뷰징 회원을 자동 분석해서 페널티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 중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저도 생각은 못했는데 그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을 나에게 맞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 자체가 맞네요. 노동 지압적이고 한 명 한 명 저희가 다 검색하고.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인플루언서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찾는 것도 일인데 이걸 매칭시켜주는 게 효율적이다. 결국에는 뭔가 이 마케팅 쪽에서 효율화를 시켜주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뭐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쇼트라는 이 쇼폰 기업도 인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뭐 어떤 시너지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면 쇼트가 뭐 돈도 잘 벌고 뭐 뭔가 효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레뷰는 지난 8월에 쇼트 지분 54%를 네. 81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최근 쇼폼 컨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쇼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약 100명의 크리에이터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양식품 이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중소기업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레뷰가 쇼트를 높이 평가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네. 첫 번째가 인플루언서 풀을 굉장히 넓힐 수 있다. 레뷰 같은 경우가 구독자 10만 명 미만 인플루언서 중심인 반면에 쇼트는 100만 명 이상인 메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쇼트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쇼트 실적이 또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쇼트 올해 3분기 매출로 50억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 목표 매출액이 100억 원이었습니다. 3분기 때 이미 조기 달성을 했고요. 레뷰가 기업 상장 당시의 공모 자금을 M&A에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렇죠. 쇼트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트를 인수하기 전에 기술 회사라든지 데이터 회사, 또 다양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회사와 꾸준하게 미팅하고 또 발굴하면서 앞으로도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M&A를 지속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자, 어쨌든 M&A IPO 하면서 상장하면서 이런 자금으로 좋은 회사들을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쨌든 첫 번째 쇼트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적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고 인플루언서 풀을 넓히는 것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였네요. 그러면 일단은 인플루언서 이 마케팅이나 이런 이 시장이 국내는 이제 또 포화된 상황이잖아요. 사실 국내에는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이고 요즘 국내에서도 마케팅 비용을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줄이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또 해외로 나가야 될 텐데 해외 쪽에서의 진출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동아시아 6개국의 서비스를 네네. 진출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태국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영업 활동을 위해서 또 준비 중입니다. 특히나 태국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중 76%가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그래서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매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는 어디인지 장대규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나는 국가는 베트남이 성과가 나고 있고요. 대만을 저희가 그래서 인수를 했습니다. 대만에도 성과가 보일 것. 사실 최근에 한국하고 또 대만하고 굉장히 많은 뭐라 할까요? 한류의 열풍이 대만에 분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많은 교류가 있습니다. 커머스들도 쿠팡도 대만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저희 또한 대만 시장을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대만 회사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베트남에 저희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들 또한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한 투자 혹은 M&A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베트남 쪽에서는 이미 좋은 성과를 얻고 있고 대만 쪽, 어쨌든 동아시아, 동남아 쪽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실적도 저희가 봐야 되겠죠. 아까 쇼트 자회사 쇼트의 실적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레뷰 전체적인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실적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했고요. 네네.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좀 줄었네요. 37%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가요. 중국 사업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중국 자회사인 네이블 코퍼레이션을 올해 상반기에 매각했습니다. 네, 지분 전량인 51%를 20억 원 규모의 매각을 했고요. 지분 양도 배경을 살펴보면 네네. 첫 번째가 중국 왕훈과 한국 제품을 직구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제품을 사입을 하다 보니 좀 적자가 쌓였고요. 비용이 많이 들었군요. 네, 두 번째가 메가 인플루언서인 왕홍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제3자에게 네이블 코퍼레이션을 매각했습니다. 이후에 실적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을 보면 1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또 79% 증가했습니다. 영업 적자의 법인을 매각하고 쇼트가 실적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 네. 이 쇼트 인수 효과가 매출액이
한 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억 원으로 분석이 됩니다. 레뷰는 또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실적도 전년 대비 확실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중국 쪽의 시장은 약간 이제 포기를 하고 정리를 한 것이고 쇼트로 인수를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이게 반영이 되면서 조금 상세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해외 진출도 해외 진출이지만 신규 또 새로운 또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머스 쪽으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레뷰는 현재 부진한 자회사는 매각하고 네. 신사업을 키우는 이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을 목표로 레뷰몰을 론칭할 예정입니다. 수익 구조는 레뷰몰 입점자를 대상으로 입점비와 또 판매 수수료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고요. 레뷰몰은 내년 론칭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입니다. 네네. 판매 제품들을 모두 검수하고 또 반품 시스템, CS 업무 같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인플루언서 시장이 광고 시장 중심이지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또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모델들로 이미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뷰는 지난달 구글이 개인 맞춤형 쇼핑 기능을 발표한 점에 주목을 해서 내년에 커머스 흐름이 다시 돌아올 걸로 보고 그 수에 맞춰서 몰을 론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플랫폼만으로는 이제 수익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니까 인플루언서들도 일단은 유튜브나 이런 걸로 소통하다가 결국에는 직접 물건 현물을 팔아야 돈이 남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이제는 인플루언서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의 판매를 대행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수료를 좀 벌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사업이나 현황, 앞으로의 사업 계획은 좀 들어봤고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밸류업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도 이 레뷰 코퍼레이션이 좀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주주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 발표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레뷰가 공시한 주주환원 로드맵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네. 내년과 내후년에 영업이익의 40%에서 60% 범위 내에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고요. 또 취득한 자사주는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네네. 지난달 레뷰가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공시를 했고 이 소각 예정일은 이달 8일입니다. 관련해서 장대규 대표 인터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주 환원책들 중에 하나는 레뷰가 사실 굉장히 풍부한 현금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 실적들을 잘 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배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배당하면 사실 우리 대주주들한테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배당보다는 주식 수를 좀 줄여서 레뷰에 투자하는 주주들한테 더 높은 가치를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때 우리 주주들한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다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밝힌 겁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자사주 소각을 해서 배당도 배당이지만 주식 가치를 높여주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주주 환원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레뷰 코퍼레이션 어떻게 보고 있나요? 목표가 제시됐는지 투자 의견도 궁금해요. 네, 최근 LS증권에서 네. 레뷰와 쇼트, 숫자로 증명하는 디토 소비 수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네. 디토 소비가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의 제한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트렌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K-팝 스타들이 입은 옷 브랜드 그리고 바르는 화장품을 이렇게 보고 구매하는 현상이고요. LS증권 연구원이 레뷰가 숏폼 마케팅 플랫폼 쇼트에 힘입어서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매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6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다만 투자 의견은 동종그룹의 멀티플 하락을 반영해서 19,000원에서 1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네, 같은 날 그로스 리서치에서도 또 산업 나왔나요? 보고서를 하나를 냈는데 이게 쇼폼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쇼폼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레뷰 코퍼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쇼폼의 경우 저렴한 광고 비용과 빠른 속도로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뷰어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 사업과 큰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S증권의 그로스 리서치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쨌든 점점 이 마케팅이나 이 쇼폼 쪽으로 점점 영상이나 이 커머스가 옮겨가고 있는 시장의 상황은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경기 상황이 조금 약간 지지부진하니까 주춤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뭔가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면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그런 기대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재은 기자가 현장도 다녀오시고 대표도 만나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이지은 기자의 뷰도 궁금합니다. 이 레뷰 코퍼레이션에 대한. 네, 과거에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제 제품을 홍보하려는 사업자와 또 이를 활용하려는 인플루언서를 이어주는 네. 이런 중개 플랫폼이 없었는데 레뷰가 이 틈새를 잘 파고들었고 또 성장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인플루언서 광고가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점, 또 관리 통제가 힘들다는 점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사업 커머스몰이 성공적인 수익 모델로 자리를 잡느냐, 또 해외 법인 매출 추이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또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주 친화 정책도 잘 펼치고 있고 새로운 신사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를 이제 어떻게 잘 공략하느냐, 그리고 레뷰몰 커머스가 이게 진짜 돈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레뷰 코퍼레이션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이지은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SK온이 창립 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흑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SK온은 연내 흑자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240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시장의 우려를 일소했습니다. 앞서 2분기는 4,601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죠. 자, 이번 흑자는 원가 절감과 판매량 증가, 또 헝가리 공장 수율 안정화에 힘이 컸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 1위 LG 에너지솔루션도 지난 2분기보다 개선된 3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 배터리 회사들이 환멸의 골짜기를 벗어날 발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G엔솔은 최근 글로벌 완성차들과 수조 원 규모의 잭팟을 연이어 터뜨리기도 했죠.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 등 사실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2차 전지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건 이겨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 무비자 입국 일방선언,
SM, 에스파, 중국 인기 제점화 대폭발. 피트 닝닝이 최고야입니다.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세븐틴의 팝업 스토어가 열리고 있는데 밤에 거기 텐트 치고 자더라고요. 중국인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본 지가 지금 제가 2주일이 넘었거든요. 2주일 때 거기서 노숙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 맨바닥에서 찬데 자고 있더라고요. 어제 코까지 골던데.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게 그 한한령이 계속해서 강화되면 그 따이공들도 그거 따이공들이에요. 어떤 일반인이 아무리 케이팝이 좋아도 2주일 동안 거기서 입 돌아가는데 노숙을 하고 있냐고요.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따이공들이 사재기 갖고 다시 파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봉다리가 그 백화점 쇼핑백 봉다리의 4배 정도 되는 그 면세점 같은 그 사이즈 있죠. 거기다가 왕창 사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약간 집게하는 메모지 든 사람이 약간 분배하는 식으로 막 적는데 중국말이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이공들을 중국 정부에서 강하게 단속을 해버린다. 만약에 그런 거를 중국 내에 들어오는 걸 아예 막아버리고 막 범죄자로 취급을 해버리면은 그게 막혀버려요. 그럼 정말 이제 순수하게 뭐 우리나라 팬들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중국 제외한 동남아시아 팬들 이 사겠지만 화력을 중국 따이공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븐틴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지금 따이공들을 막는 게 약간 풀어졌다. 지금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세븐틴 그 새벽에 세븐틴 굿즈 포장되어 있는 박스가요. 제가 그 일시적으로만 봤는데도 그 쌓여 있을 때 50박스씩 쌓여서 1000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지금 그 터미널 센트럴시티 1층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금 한 2주 동안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한령 때문에 한한령이 중국의 한류에 대한 제한령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드 보복 이후에 계속 있었어요. 게임에도 있었고 교육에도 있었고 그거를 교과서에부터 가르쳐가지고 한국 물품을 아예 못 사게 만들어가지고 뇌에다가 그 심어버리는 작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과서에서부터 막 뭐 무슨 김치고 비빔밥이고부터 다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모든 거는 다 한국이 다 베꼈고 중국의 속국이고 옛날에 계속해서 그 옛날에 무슨 청나라 명나라 그 시절 그 마인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절대 우리나라를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발 아래 놓고 보려고 하는 심리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 산업에서는 사실 뭐 이거를 달갑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대사의 그 태도에서부터 나타나죠. 이 대사 옛날에 우리 대통령한테 어깨동무하면서 말해서 물론 대사가 중요한 자리지만 대통령하고 어깨동무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되기도 했었던 바로 그 대사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 있죠.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 중국 비자 면제에 대한 통지입니다. 우리나라랑 협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통지죠. 갑자기. 통지를 했어요. 11월 4일 날. 그 내용이 비자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지금 미국은 어떤가요? 지금 오늘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하는데 최소 동결이고 인하를 하는데 베이비 컷을 0.25를 치느냐 0.5 B컷을 치느냐 하고 있죠. 근데 중국도 지급준비율 인하 정부에서 은행에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은행의 금리를 낮춰주는 효과를 하고 있죠. 둘 다 금리 인하를 하는데 지금 단계가 다르잖아요. 단계가. 지금 중국은 경기가 뜨거워가지고 지금 뜨겁다가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다시 죽을까 봐 금리 인하를 하는 미국의 그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중국은 1번인가요? 1번이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 봉쇄가 풀린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쏟아부는 그 타이밍이고 똑같이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지만 미국은 이미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시키면서 물가를 잡은 다음에 물가가 너무 잡혀가지고 경기가 침체될까 봐 금리 인하를 하는 정점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데 전혀 지금 타이밍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나서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돈을 왕창 풀고 부동산 경기를 대폭 완화를 하고 뭐 이런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대한 외국 관광객들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돈 쓰고 가라. 경기 살리게. 안 그러면 갑자기 뭐 중국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제가 오해를 한 걸까요? 아까부터? 제가 그렇게 뭐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G2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 좁게 무슨 소국 같은 행동을 하고 무슨 김치 뭐 비빔밥 다 자기네 거라고 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저의 오해였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제 마음이 선하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같이 살아야지. 우리의 그 아바타에도 나온 멋있는 풍경 이런 것도 한국인들도 와서 구경하고 같이 뭐 면세점 우리 저기 화이난 섬에 멋있는 거 지어놨으니까 구경도 하고 이게 사이좋게 지냅시다. 갑자기 그 마음이 변했을까요? 마치 신이 새롭게 심장을 만들어 줬듯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갑자기요? 갑자기 11월 4일 평생 안 그러다가 갑자기 2024년 11월 4일 날 뚝딱 하고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악인에서 선인으로? 그럴 확률이 얼마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교과서까지 고쳐가지고 한국에 대한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서 한국의 뭐 현대차, 삼성전자 폰 아예 못 사게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기억을 씨앗을 심어서 어른 되면 아예 못 사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나라 여행에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이 선한 마음을 믿어야 되냐 이거죠. 지금 살려야 되니까 펑펑 쏘고 가라 이거예요. 우리 비자 발급 필요 없다. 비자 발급 받으려면은 길면 된 일주일, 2주일도 걸리니까 바쁘면 여름 휴가 때 되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자 없이 그냥 들어와라. 지금 당장 여권 집에 있는지 확인해봐. 유효기간 남았어? 그럼 바로 놀러와. 지금 빨리 돈 써. 이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자 면제 국계를 확대해서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내년까지 시한부입니다. 15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주일 넘게 여행 갈 수 있어요. 비자 없어도. 여권만 확인하시면은 여행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간 뭐 저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중국 쪽으로 노출도가 많은 섹터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뭐 그게 장기적으로 정말 그 팬심을 가진 혹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해서 장기적으로 사주는 소비자로 연결이 돼야겠지만 일단은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니까 못마땅하고 의도가 조금 불분명해 보이지만 뭐 일단은 주가나 뭐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니 그것은 그것대로 판단해야겠죠. 일단 가장 노출도가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사 중에 SM 엔터테인먼트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주력 걸그룹으로 성장한 에스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스파가 카리나, 윈터, 지젤, 닝닝인데 여기에서 중국인 멤버가 있습니다. 닝닝 씨가 중국인이죠. 이거는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LA 다저스가 우승했는데 토니 에드먼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가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왔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토니 현수 에드먼이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김현수의 현수자를 붙여가지고. 근데 그것도 보세요. 어머니 한쪽만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거를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어요. 반반인데 뭐 그걸 한국인으로 끌고 와갖고 굳이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반이라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 응원을 해줍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본능이. 근데 심지어 여기 중국인 멤버가 한국 걸그룹에서 활동한다고 하면은 중국인이 아무리 교육을 막 무슨 한국이 나쁘다 뭐 그걸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피가 흐르는 중국인이잖아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실력과 외모와 이런 것이 뛰어나서 그 매력까지 매료가 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국인이어서 그냥 좋아하던 순수한 마음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더 증폭이 되겠죠. 실제로
에스파의 앨범에 보통 선주문이 들어오는 게 중국의 공동구매 물량이 아주 많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학령이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에스파를 비롯하여 중국 매출 비중이 노출도가 높은 이 그 가수의 앨범 선주문량이 확 떨어지는 이 팩트가 발견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에스파의 항상 첫 싱글부터 자, 닝닝이고요. 정말 그쵸. SM 스타일이죠. 에스파는 4명 다 거의 뭐 저기 그겁니다. 국보급 외모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뭐 인공지능이죠. 물론 인공지능 맞습니다. 아바타 그룹이에요. 이게 한 명에 해당되는 아바타가 있어서 8명이 활동하고 있죠. 실제로는 모르시는 분도 많죠. 인간은 4명이고요. 아바타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8명이 활동하는 그림입니다. 8명은 AI예요. 4명은 AI. 그리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플래시가 나왔습니다. 위플래시 앨범이 10월 달에 나온 최근 앨범이고요. 자, 에스파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에스파는 아바타 익스피어리언스 표현한 AE랑 양면이라는 뜻의 에스펙트를 결합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멤버가 윈터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뭐 센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카리나는 정말 실물 보면은 뭐 자지러질 정도로 그 정말 인간의 외모가 아닙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닝닝입니다. 중국인 멤버죠. 바로 중국의 인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 멤버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째는 지젤입니다. 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중국의 노출도가 높다는 게 첫 번째부터 나와요. 맨 처음에 나왔던 싱글 블랙맘바죠. 블랙맘바라는 괴물한테 에스파의 아바타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나온 타이틀이 뭐예요? 중국 QQ뮤직 3주 연속 1위. 2020년 데뷔 걸그룹 최장 기록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전부 다 맨 처음에 뭐 다른 가수들은 멜론 이건 당연히 나오죠,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뭐 빌보드니 예를 들어 지금 로제 씨 보세요. 로제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QQ뮤직도 물론 나오지만 빌보드 핫백이랑 영국 싱글 차트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에스파는 항상 뭘 다루냐? QQ뮤직을 다뤄요. 중국에서 인기가 탁월하기 때문이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맘바가 히트를 치고 그다음에 넥스트 레벨이 나옵니다. 블랙맘바에게 당한 아바타들을 구출해내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게 넥스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거 그 방송에서도 많이 쓰여서 호평을 받았었죠. SBS 특히 스브스. SBS 스브스 뉴스라고 유튜브에서 대박을 쳤잖아요. SBS가 레거시 쪽에서 이제 유튜브랑 접목을 시켜서 스브스 뉴스라고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응용이 되죠. 거기서 블랙맘바랑 넥스트 레벨 노래에 맞춰서 정치인 후보들이 춤추는 장면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쓰였던 노래들이고요. 자, 에스파 신곡 넥스트 레벨 블랙맘바 다음에 나온 거죠. 이제 미국 빌보드 세계 차트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QQ뮤직, 쿠어뮤직, 쿠거우뮤직 한국 신곡 차트 1위. 중국 차트를 다 휩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넥스트 레벨에 지금 이거밖에 없군요. 자, 내용으로 좀 하겠는데 넥스트 레벨이 그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97위를 차지했는데 데뷔곡이었던 블랙맘바가 183위였거든요. 그것보다 86계단 상승한 순위죠. 그러니까 블랙맘바랑 지금 넥스트 레벨 두 개만 따지면 지금 공통점은 그거예요. QQ뮤직을 비롯하여 지금 뭐 아까 쿠어뮤직, 쿠거우뮤직 이런 것들 있죠. 여기서 지금 다 1위를 차지했다는 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QQ뮤직의 그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이게 있죠. 근데 텐센트 뮤직 산하에 K-팝 차트가 QQ뮤직, 쿠거우뮤직, 쿠어뮤직, 보디앤뮤직, JOXX 5개 음원 플랫폼이 있는데 이 스트리밍을 지수로 합산한 게 텐센트 뮤직 K-팝 차트입니다.
이거를 항상 점령하고 나오는 게 에스파죠.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미니 앨범 나온 게 뭐냐? 블랙맘바 넥스트 레벨 다음에 세비지라는 첫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선주 문량이 4일 만에 40만 장을 기록합니다. 이거를 보통 피지컬 앨범이라고 해요. 뭐냐면 저런 것들은 신곡이 나왔는데 한 곡이죠. 블랙맘바랑 넥스트 레벨은 한 곡씩 나오는 거고 앨범이 9곡, 10곡 수록된 거를 예전에 우리 가수들은 다 그랬잖아요. 신해철 시절에는. 그걸 피지컬 앨범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앨범 선주 문량 40만 장 돌파 신인 그룹.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거 다 누가 그래서 했느냐? 중국의 공동 구매가 컸다는 것이죠. NCT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한령 이후에 떨어졌었던 게 다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고 뭐 비자 발급을 뭐 무비자 발급으로 입구해 준다. 뭐 이렇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가는 엔터테인먼트사는 SM 엔터테인먼트사, 닝닝을 가진 에스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자, 요즘에 러닝크루가 논란이 많은데요. 괜히 나가가지고 민폐하고 막 기찻길에서 사진 찍고 횡단보도 사진 찍지 마시고 닝닝 노래나 들으세요. 런닝보다는 닝닝. 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2차 전지 관련 주가의 방향성, 요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박순혁 작가 오셨거든요. 인사 나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차 전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이슈가 있습니다. 금투세 논란이 이제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굉장히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오셨었잖아요. 예, 예, 결국은 이렇네요. 아, 네. 아직 뭐 저기 네.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략 보면 한 7월 달 경부터 이제 이재명 맞습니다. 당대표께서 네. 이제 금투세 유예나 폐지나 뭐 그런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이제 몇 번씩 좀 번복된 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예 그렇게 싹이 안 잘라진 거라고 보면 말씀을 되나요? 하셔서 이제 웬만하면 믿어야 되는데 네. 워낙 이제 말을 많이 바꾸셔갖고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랄까 이제 좀 불안감, 불신감 이런 네.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제 정치에는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뭐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네. 예. 이재명 대표는 1,500명까지 이제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건 또 이것도 가봐야 아는 일이다. 예, 말 바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선거를 봤을 때 뒤집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한 90% 정도는 이제 뭐 폐지되는 쪽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네. 이제 한 10% 정도 좀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갖고 그래서 네. 조금 좀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도 끝까지 그걸 잡지 않고 가시려는 의지는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아,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보고 사실 어제 금투세가 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인식 때문에 주가가 확 튀었잖아요. 특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근데 오늘은 뭐 크게 또 안 튀어서 약간 그런 심리가 좀 반영돼 있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말씀하시면서 잠깐 들었습니다. 뒤통수를 예. 몇 번 맞았기 때문에 예. 잘 알아보고 이제 네. 논란 갔으면 이제 소통 보고 논란다고 이제 그런 심리가 지금 시장이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마 코스피보다는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면은 이제 훨씬 좀 뭐랄까 좋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명확하게 그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이제 보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지만 이제 코스닥은 소폭이라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게 네. 말씀드린 이제 그런 내용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제는 금투세 폐지의 바람을 탄 증시 이렇게 표현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한편에서는 또 미국 대선의 경계감은 고조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그 지점을 좀 숙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 대선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부터 좀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작가님? 예, 트럼프 당선되면 이제 2차 전지 주가는 해서 제가 준비했고요. 지금 뭐 국내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좀 초박빙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초박빙 아닌 것 같고요. 그럼요. 예, 트럼프가 이제 좀 유력한 걸로 좀 저는 보이고 네. 뭐 까봐야겠죠. 뭐 선거는 이제 까봐야 되는 거니까 뭐 일단 이제 이 해리스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거는 현재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우려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예. 이제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여러 가지 좀 이제 많은 변화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거를 가정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네. 해리스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산업별 전망에서도 다른 섹터는 몰라도 2차 전지 관련 주에서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확연히 분위기가 엇갈리지 않겠느냐는 의견 나와서 굉장히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들어가시죠. 요 트럼프와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걸 조롱하기 위해 갖고 이제 쓰레기차를 타고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요거를 모습이고요. 이제 하나 잡아서 이렇게 딱 했어요 또. 예.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이제 좀 판세가 뭐 박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아마 그 우편 투표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뭐 사전 투표 있잖아요. 이제 사전 투표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를 그 사전 투표로 나오신 분들을 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해리스가 좀 멀쩡하게 우세하니까 이제 아마 그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사전 투표를 좀 꺼려하시고 이제 좀 진보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전 투표에 좀 적극적이신데 이제 미국에도 좀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이제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전 투표를 좀 꺼려하시고 본 투표를 좀 이제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사전 투표에서 해리스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제 뭐 해리스 쪽으로 좀 가능성이 좀 팽팽해졌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박빙이다, 초박빙이다 해야지 네네. 이제 시청률이 올라갈 거니까. 예,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기셔갖고 트럼프와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빼딱꼼플리, 두 번째 53대 23, 70%, 세 번째 드릴, 베이비 드릴. 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차 전지에 이제 영향을 미칠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잡아주신 거예요. 예. 빼딱꼼플리. 예, 빼딱꼼플리부터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빼딱꼼플리는 이제 그 앙드레 코스텔니가 얘기했던 이제 기정사실화. 악재가 미리 많이 얘기가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주가가 반영돼서 빠져 있으면 오히려 이제 악재가 현실화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이제 기항이 나타난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 빼딱꼼플리에 의해 가지고 좀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금투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 당선 리스크죠. 이제 첫 번째 이제 금투세 문제는 어제 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가닥을 잡은 거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남아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앙드레 코스툴라니가 이제 국내 책이 3권이 나와 있어요. 이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다음에 실전 투자 강의 이렇게 이제 책이 3권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좀 작가십니다, 작가. 그래서 이제 글을 참 유려하고 이제 뭐랄까 유머러스하게 되게 잘 쓰시기 때문에 네. 이제 시간 되시면 이제 저런 책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분이 이제 쭉 뭐 저서하고 제가 이제 명언 쭉 갖고 왔는데 이제 가장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전쟁이 포성이 울릴 때 주식을 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저게 이제
빼딱 꼼뿔리를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약간 공포가 조성됐을 때 실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 액션 취해야 된다. 그 예. 전쟁의 가능성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은 예.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예. 미리 많이 떨어져서 실제로 전쟁이 딱 발발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악재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 실제로 증시에서는 그 반대로 전쟁이 터지면 주식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이 터질 때 주식을 사야 사야 된다는 된다. 예, 예.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좀 빗대 갖고 보면은 금투세 때문에 남들이 주식을 던질 때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때 2차 전지를 사라라는 쪽으로 이제 응용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조정치 매수 기회. 예. 예.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전쟁이 포성이 울릴 때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이제 합리적이고 명백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감정에 이제 많이 그 치우치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성을 이제 앞서서 저런 생각들을 못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전쟁이 포성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서 싸졌으니까 예. 언제나 많은 하락은 호재고요. 많은 상승은 악재입니다. 네. 많이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겁을 상실하고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그 반대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포성만 울리고 전쟁은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라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막 미사일이 막 오고 가고 했는데 이제 우리 이 미사일만 안 쏠 거야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하는 그 국가는 피해를 보지만 전쟁 옆에 있는 나라는 특수를 입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그래서 전쟁 특수를 통해 갖고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선 거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제 일본이 그 전쟁 특수로 이제 경제가 일어선 사태가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전에 이제 참전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서 이제 달러 많이 벌어와서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재 앵커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채권 부위도 하지만 네. 채권 하면은 또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예. 전쟁이 터지면 금리 얘기하고 맨날 그러니까. 예. 전쟁이 터지면 반드시 그 이후에 필연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이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되거든요. 네. 자산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주식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전쟁 났을 경우에 증시가 이제 문을 닫겠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증시가 다시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주식은 크게 올라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났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제 저기 이해가 쉽고 아 그렇구나 싶은데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 하기 처하면 어렵죠. 공포 때문에, 예. 감정 때문에 예. 쉽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음. 투자의 타이밍이에요. 요게.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뭐랄까 아주 중요한 거니까 항상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언제냐면은 9.11 테러입니다. 예, 이제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저 방송을 보고 저렇게 이제 빌딩이 불타고 막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저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좀 예. 이해가 잘 안 되죠. 다음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03년 3월 21일 날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막 불이 나고 뭐 이제 군대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때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 하는 걸 보시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노란색 칠해놓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9.11 테러 당시고요. 9.11 테러 때 저때가 이제 주가가 460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완전 V자 급등이죠. 예. 6개월 만에 저게 지수가 따블이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40포인트 이제 찍고 난 다음에 2002년에 그 이후에 이제 이라크 전쟁 얘기가 쭉 불거지면서 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실제로 이라크 전쟁이 발생한 날 512포인트를 바닥으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2007년에 2085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그 이후에 4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공포에는 꼭 사야 된다. 특히 이제 전쟁 얘기가 나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좋은 게다는 거를 좀 이제 머리에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쟁의 포성이 울릴 때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예, 주셨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히려 사야 된다. 오히려 2차 전지의 위기라고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상은 예, 주가가 예. 떨어진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일어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음 장 보시면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거는 오보였다는 게 이제 많이 밝혀졌고 실제로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EV mandate is gone 해서 이제 전기차 강제 규정을 내가 이제 취임 첫날에 없애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전기차 강제 규정을 취임 첫날에 없애면 이게 2차 전지 나쁘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는 그냥 이제 하나의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 취임 첫날에 저게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하는 일 따위는 없을 겁니다. 그래요. 예, 당연한 거죠. 첫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 nothing is happened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대통령 취임 첫날 할 일이 많아요. 파티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언론 인터뷰해야 되고요. 예. 정신 없어요. 저기 EV 맨데이트 이런 거 이제 뭐 건드릴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단기적으로 큰 일이 나지 예, 않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2차 전지 관련해서 막 악재가 쏟아질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시간이 다 걸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임기가 25년에서 28년입니다. 이제 미국 그 헌법은 한 사람이 대통령을 2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옛날에 한 번 했었고 요번에 한 번 더 하면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2기 집권하면 끝.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28년도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28년까지 전기차 강제 규정을 폐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28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기차 강제 규정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8년까지 이제 북미의 전기차 보급률이 한 30%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 30%까지 가는 거는 이제 전기차 강제 규정 있고 없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간다고 했을 때도 지금 연평균 성장률은 32%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뭐 걱정할 일은 사실 전혀 아닌 거죠. 애초부터.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하는 이 우려가 혹시 과도한 우려는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하게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쟁도 마찬가지로 예. 이게 이제 항상 객관적으로 이제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냥 네. 불안한 마음에 던져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항상 낭패를 보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오늘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좀 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 약간 그런 심리가 발동했나? 이런 예, 그런 생각이 부분들이 이제 바닥 다졌나? 그렇습니다. 예, 뭐. 대기하고 있었을 거고요. 예, 자, 예, 2차 전지를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있으니까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종결되고 나면은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큰 돈의 경우에 특히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좀 들어오는 이제 뭐 그런 흐름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분할 매수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53대 그 뭐 23인가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 요게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면 우리나라에 생길 해서 이제 한경 코리아 마켓에 이제 그 의식주라는 데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트럼프 재집권 시 IRA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다 하는 이제 잘못된 정보가 저기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날 이제 이분이 요 방송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공약 이행률을 살펴보니까 이 오바마 같은 경우는 공약을 이행한 게 47%, 불이행한 게 23%였어요. 트럼프는 이행한 게 23%고 불이행한 게 무려 53%라는 겁니다. 공약을 걸어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약을 원래 우리나라 이제 뭐 대선 공약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어기지만 트럼프는 특히 공약 불이행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보면은 70%가 나와요. 그러니까 70%는 공약을 얘기를 해도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EV mandate is gone이라는 그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확률은 30%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증시에는 이제 30%가 아니고 거의 뭐 90%, 99%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이제 그의 정체가 궁금하다. 미친 놈인가 천재인가 해서 이제 이게 책 그림이라고 이제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 승리의 기술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의 수사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승리의 기술 해서 트럼프는 이제 설득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즐겨 사용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이분이
이 협상의 달인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음 장 딱 한번 보시죠. 사업하는 스타일. 사업가 스타일입니다. 사업가 네, 스타일로 완전. 이제 예, 대통령도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먼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방향은 적절하지만 사실적인 오류가 있거나 과장이 심한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오류나 과장을 밝혀내고 오랫동안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검증하는데 시간을 쏟도록 기다리면 세 번째로 머릿속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게도 우선순위 상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르는 거예요. 일단 과하게 되게 이제 과도하게 질러버리면 사람들이 그 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갑론을박하다 보면은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식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사이에 장벽을 치겠다는 얘기였어요. 멕시코와의 국경 전부에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과장된 주장을 통해 갖고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돼 가지고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가보시면은 국경 정부에 장벽이 있냐 하면 없어요. 다만 이제 이 국경 안보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련해서 이제 뭐 디지털 감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예산이 투여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 정부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트럼프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확실히 이슈 메이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슈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First Day EV Mandate is Gone이라는 얘기가 저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제 멕시코하고의 국경 정부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맥락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켜질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악재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이 좀 뭐랄까 생각의 이제 이 깊이가 좀 얕은 이제 그런 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음 장 세 번째로 이제 드릴 베이비 드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릴 베이비 드릴 이게 이제 네오델리라는 분이 블로그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이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08년에 공화당 전국대회에서 처음 사용된 거고요. 네. 미국 국내에 있는 석유와 가스를 이제 우리가 많이 캐서 생산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민주당 쪽은 이제 환경 보호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석유 원유 자원이 많이 이제 묻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개발을 미뤘던 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 이거 있는 자원 왜 안 쓰냐? 뭐 환경 뭐 그거는 좀 환경보다 경제가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민생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화당 쪽에서 내세웠던 이제 이 뭐랄까 이 구호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구호고요. 그걸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도 다시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다음 장 보시면 이게 공화당 쪽에 오른쪽이 이제 공화당인데 이제 가장 선호하는 이제 에너지원이 지금 가스나 오일 같은 거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 장. 요거 넘겨주시고요. 예, 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 요걸 한번 보시죠. 이제 공화당 돈줄 코크라는 이제 형제가 이제 과거부터 매번 선거 때마다 수천억씩 지원하는 이제 분인데 거물인데 이분이 석유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이제 석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트럼프 때 이제 이 셰일 오일 혁명이 있어서 이 이후에 이제 원유 유가가 많이 떨어졌던 일이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셰일 오일 혁명에 따라서 유가가 하락했던 일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때는 이제 좀 더 심화됐던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요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트럼프 재선 시 재무장관 후보가 연방 지출을 삭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삭감하는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풍력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좀 극도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이제 2차 에너지 쪽에서는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에코프로 자회사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 네바다의 리튬 강산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홀딩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저 부분들이 풀려서 이게 이제 개발이 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기가 이제 대개 한 100만 톤 정도 규모의 수산화 리튬이 생산 가능한 대단히 큰 규모고
대략 이제 생산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좀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또 크게 겁먹지 말라. 예, 예.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만한 인터뷰 박순혁 작가와 함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미국 대선이 시작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 대선 어떤 것들을 중요 포인트로 봐야 할지 제가 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 포인트, 시간은 언제인지, 언제 결과가 대략 발표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조금 있으면 미국 대선은 시작이 됩니다. 미국과의 시차를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2시가 미국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날이니까 시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11월 5일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조금 있으면 2시 정도부터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미국도. 그리고 나서 내일 오후 3시 정도까지 투표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동부부터 해서 쫙 선거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고 서부 쪽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도 마감이 되고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모두 투표가 마감이 되려면 내일 오후 3시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출구조사 결과는 미국에는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마다 주의 투표가 끝나면 그 주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다음 주가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조지아주 투표가 마감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내일 아침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씩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6개 정도의 주가 출구조사를 공개하는 아마 내일 아침 우리 시장이 개장할 때쯤이면 출구조사가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선거 제도가 또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해야 할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주가 있습니다. 이 주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지지율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간접투표, 연방제이기 때문에 이 주마다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주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텍사스에는 선거인단이 40명이 있는데 텍사스에서 만약에 가정하는 겁니다. 51대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라고 하면 이 40표가 전부 다 트럼프에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반인 270을 획득을 해야 결국에는 대통령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270표를 넘기게 되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이죠. 269대 269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원에서 결국엔 최종 투표를 내서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부 지역부터 쫙 해서 서부 지역까지 선거가 마무리되면 아마 내일 오전 9시 정도면 출구조사 결과, 그중에서도 조지아 굉장히 치열한 경합주라고 일컬어지는 조지아주부터 선거 결과, 투표 결과, 사전 투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경합주, 7개 경합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제가 이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쫙 한번 살펴보니까 펜실베니아도 중요한데 이 경합주 7개에서 다수를 승리하는 후보가 전부 다 당선이 됐더라고요. 보시면 펜실베니아를 이겼어도
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7개 주 중에 4개, 5개 이렇게 이겨야 결국에는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식 아닌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경합주의 결과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검표 결과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거의 미국의 국민 8천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거가 투표가 끝이 나야 이것을 개봉을 하는데 8천만 표를 검표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초박빙 경합주에서도 승부를 재검표하는 논란이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는 예를 들면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표차가 0.5%포인트 이내면 다시 재검표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아주도 그렇고 위스콘신도 그렇고 투표를 개표를 하고 나서 집계를 했는데 오차가 생기면 또 다시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면서 시간이 점점 늦춰질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을 살펴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3일 정도가 걸리고 나서 결국에는 당선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는 조금 더 결과가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 시장에 변동성이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미국의 대선과 FOMC 회의 재료를 소화한 이후에 네. 좀 관망 심리를 보였던 업종도 스타일이 좀 명확히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1부, 2부로 저희가 오전장을 정리해드렸는데 저희는 또 내일 그리고 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대선 특집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내일 모레 해서 계속해서 특집으로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또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